자, 그러면 볼까요? 101페이지. 사회 변혁의 움직임에서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은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누면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자, 첫 번째 사람은 곧 하늘이다. 딱 있는 순간 알았죠, 여러분? 아, 이거 동학이구나. 이거 인내천이잖아요. 그래서 157번에는 동학이구나. 자, 동학을 창시한 건 최재우. 최재우는 1860년 경주 지방의 몰랑 양반으로 처음에 경주에서 동학을 창시했고, 그랬기 때문에 처음 경상도 지방으로 이렇게 쭉 전파가 됐었죠. 자, 그리고 기본 사상은 여러분, 사상이나 교리는 제가 말 안 해도 인내천, 시천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자, 보국안민, 자, 그 다음에 광제창생, 사인여천. 지금 제가 쓰는 것들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광제창생, 사인여천 나오면 동학이다.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여천 이런 것들은 다 동학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씁시다. 유, 불, 선의 교리를 모두 다 포용해서 심지어는 천주교의 교리도 수용하죠. 천주교까지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요 신이 동학이잖아요. 아니, 동학에서 신이 하느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리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걸 수용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교나 이런 거를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민간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부적, 그 다음에 주문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부적도 붙이고 주문도 외우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동학은 이런 거다. 자, 그런데 동학이 탄압을 받았죠. 자, 그래서 최재우가 처형을 당해요. 최재우가 처형을 당하는데 1864년에, 그러니까 동학 만든 지 한 4년 정도 있다가 처형을 당하는데, 이 처형의 죄목이 혹세무민이에요. 혹세무민이 뭐냐면 백성을 꼬셔서 세상을 어지럽힌다. 백성을 미혹하여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뜻이어서 결국에는 탄압을 당했고 2대 교주가 된 사람이 최시영. 2대 교주가 된 사람이 최시영인데, 오히려 최시영이 교주가 된 다음에 교리를 정리하고 교단을 정비하게 되죠. 자, 교리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동경대전과 이제 책을 만든 거죠. 자, 동경대전은 교리집, 한문교리집, 그 다음에 용담유사, 용담유사는 포교가사집, 포교가사집. 자, 그래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그리고 교단을 정비했다고 했는데 교단은 포접제라고 그래요. 자, 이 중에서는 여러분이 요거 동경대전, 용담유사, 그리고 최시형, 그 다음에 보국안민, 인내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것들 중심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교리까지 수용했다는 것도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 자, 순조 즉위 이후에 대탄압이 가해졌다. 신유박해, 순조, 신유박해라고 하고, 이 신유박해라고 하는 건 천주교에 대한 박해이면서 이때 정약용, 정약전 다 귀양을 가고, 정약용 귀양 관계 이거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형제인 정약종은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의 신부인 주문모 신부가 또 이때 처형을 당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신유박해랑 관련 있는 사건이 황사영 백서 사건. 황사영 백서 사건이 요 신유박해랑 또 관련이 있다.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탄압을 받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걸 하얀색 비단에다가 적어서 이제 청나라에 있는 서양 주교에게 전달하려다가, 보내려다가 실패한 사건. 그게 바로 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고, 이거랑
같은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건 천주교죠, 선주교. 첫 번째가 선주교. 자,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맞아요. 자, 동경대전 용담유사가 동학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이것까지. 자, 동경대전은 교리집, 이거는 가사집 이렇게 같이 또 구별해 두시고 자, 3번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일어났다. 자, 평안도에서 일어난 반란은 홍경래의 난 1811년 순조. 자, 몰락양반 홍경래가 반란 일으켰는데 이거랑 동학이랑 관련이 있냐? 없지. 왜냐면 동학은 1860년에 만들어진 거고 이거는 1811년이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다. 4번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분기가 진주로 이어졌다. 자, 단성에서 시작해서 진주로 이어졌다가 전국으로 확산된 임술 농민봉기. 자, 그러면 임술농민봉기는 1862년에 있었어요. 설종 때. 자, 그러면 임술농민봉기는 동학의 영향을 받았냐? 아니고 아무 상관없다. 이거는 그냥 밀란이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들고 일어난 거고. 자, 그리고 동학은 이런 종교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밀란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정답은 2번. 자, 158번 갑시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의 조선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투서하여 그와 알력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되게 궁금한데? 말할 수 없는 문제는 뭘까? 궁금하다. 이걸 알려줬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158번에 이건 이제 향전과 관련된 문제죠. 자,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가 신분제의 동요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원래 있었던 구향이라고 해요. 구향은 뭐냐면 지방사족. 자, 여기서 말하는 지방사족이라는 게 그냥 원래 양반, 원래 지방 양반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새로 양반이 된, 그러니까 돈 주고 신분 상승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신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분홍. 그러니까 돈 많이 번 농민들이 족보 사거나 해서 신분 상승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향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여기서 요 구향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나는 원래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 양반 지위를 유지할 거야. 그 다음에 신향은 뭘 해보고 싶겠어. 내가 이제 돈까지 들여가지고 양반을 샀으니까 나는 양반 노릇을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양반 행세를 나는 좀 할 거나 양반 행세를 해야지. 그러니까 양반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구향은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여기는 새롭게 양반이 됐으니까 양반 노릇을 좀 해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위해서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한번 쭉 적어볼게요. 자, 족보를 편찬한다거나 족보를 좀 더 정교하게 편찬하거나 덧붙이거나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청금록을 작성한다거나 청금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학교 출석부, 그러니까 서원, 향교, 성균관 이런 학교들의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해요. 푸른 비단으로 쌓은 문서, 뭐 책 이런 뜻으로서 요거는 출석부. 그러니까 여기에 내 이름 올라 있어. 나 양반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성촌 또는 동족촌을 형성해요. 아무래도 우리끼리 같이 모여 살아야 똘똘 뭉칠 수 있고 그래야 세력이 커지게 되겠죠. 동성촌 또는 동족촌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서원과 사우를 건립해요. 자, 서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 조상 중에 훌륭한 선비에 대해서 기리면서 학교를 세운 거고 사우라는 것도 사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야, 이 정도는 돼 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서원과 사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동약을 실시하게 돼요. 자, 향약이라고 하는 건 군현 단위로 범위가 넓은 지역의 향약인데 내가 지방 양반이지만 약간 세력이 지금 쪼그라든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그래도 내가 양반 노릇을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현 단위의 향약이 아니고 그냥 요 동네 조그만 향촌에서의 향약이라도 내가 주관을 하면 나는 양반 행세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좀 범위가 작은 향약을 동약이라고 그래요. 이거라도 할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향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는 방법들이고, 자, 그 다음에 양반 행세를 하는 방식은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은 돈이 많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돈을 이용해서 향직을 매매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사버려. 향직을 매매하거나 또는 관권과 결탁한다고 하는데, 관권과 결탁이 뭐냐면, 관권, 우리 지역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결탁, 친하게 지낼 거야.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라에서 파견된 공권력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수령 또는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 그래서 나는 수령과 향리랑 친하게 지내고 뇌물도 주고 이런 거예요. 왜 그 무슨 영화야? 신세계 보면은 야 내가 그 서장이랑 뭐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이 있잖아. 그거야 그거.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관권과 결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향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향회라는 게 원래 양반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는 총회야. 근데 그거를 원래는 이런 양반들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싹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향과 신향이 서로 대립하는 거를 향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런 대립이 있었어. 결론의 결론은 뭐냐? 결론은 수령과 향리만 힘이 세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왜냐면 구향도 잘 보이려고 하지 신향도 잘 보이려고 하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힘이 세지는 사람은 지방에서 힘이 세지는 사람은 수령과 향리. 그리고 수령과 향리가 힘이 세졌으니까 이 힘을 이용해서 백성을 수탈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백성을 수탈하는 어떤 계기가 돼버리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전. 자, 그러면 158번 제시문 가볼게요. 1번 향전의 전개 속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렇지. 1번 맞고 2번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하였다. 네, 아까 관권과 결탁 맞아요. 수령은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 자, 지금 이런 향전이 벌어진다는 건 지금이 언제라는 뜻? 조선 후기라는 뜻이야. 그래서 조선 후기인데 자, 동그라미 3번 다시 보세요. 경제소와 유양소를 연결하여 지방 통치를 강화하였다라고 했는데 경제소는 이미 선조 때 폐지가 됐어요. 없어. 조선 후기는 없어. 경제소는 있지도 않아. 자, 그래서 경제소가 없으니까 제시문 자체가 틀린 거죠. 3번 틀렸고 4번 제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서 향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아까 여기 동약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자, 정답은 3번. 159번 다음 조선 후기의 서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서학 봅시다. 자,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자, 천주교조 서학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를 받은 사람, 영세를 받은 사람이 이승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승훈은 최초의 세례자 또는 뭐 영세자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기해박해가 일어났다. 자, 이제 박해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겠죠? 박해. 천주교 박해. 신해 박해. 자, 신해 박해라고 하는 박해가 정조 때 있었고요. 이 신해 박해는 다른 말로 진산 사건이라고도 하고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도 해요. 진산 사건 또는 신주 소각 사건이라고도 하는 게 신해 박해죠. 자, 그리고 권상현과 윤지충이 처형을 당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라고 볼 수 있어요. 권상현, 윤지충이. 진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원래는 전라도 진안, 충청도 금산 요걸 합쳐서 진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여기는 전라도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진산이 금산이 충청도로 넘어갔지만 예전에는 전라도예요. 그래서 전라도에서 요 부모님의 신주를 태우는 사건이 벌어졌고 신주라는 게 부모님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그 위패 같은 거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전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니까 전라도 가명, 도청으로 다 잡아갔어요. 도청이 지금은 전주에, 이제 그때 전주에 있었죠. 그래서 요 전주로 끌고 가서 남문 밖에서 다 죽여버린 거야. 그래서 그 남문 밖에서 처형을 했는데 그 자리에 지금은 성당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두 명이 최초로 천주교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이게 정조 때 있었던 박해고 자, 그 다음에 정조 이후에 순조가 왕이 됐죠. 그래서 신유 박해가 벌어지게 돼요. 신유 박해, 순조. 자, 그러면 이 신유 박해가 일어난 이유는 순조가 왕이 되면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정순왕후의 배경이 노론벽파였어요. 그러니까 노론벽파가 남인을 탄압한 사건이에요. 왜냐면 남인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많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남인을 탄압한 남인 탄압. 자, 이때 아까 말했던 정약용이 귀양을 가게 된 게 바로 이거고 자, 이거랑 관련된 사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흰 비단에 편지 써서 보내려고 하다 발각 황사영,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이때 일어나요.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이때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기해박해, 헌종. 자, 기해박해라는 건 프랑스 선교사 두 명하고 그 다음에 정하상 등이 처형당한 사건이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포교 활동하던 프랑스 선교사 2명과 그리고 정하상이 2명인가 3명인가 프랑스 선교사와 정하상이라고 해서 요 신유박해 때 처형당한 정약용의 형이 정약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어서 이 사람이 조선 교구 성립에 영향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학생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죽기 전에 상제상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천주교를 변호하는 글, 상제상서라고 하는 이런 상소를 올리고 죽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병오박해. 자, 요 병오박해도 역시 헌종 때 있었는데 이 병오박해는 김대건,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김대건이에요. 김대건 신부를 처형. 김대건 신부가 포교 활동을 하다가 솔매라고 하는 지역이니까 지금의 당진쯤 되려나요? 이제 그 지역쯤 되는데 김대건 신부를 처형하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됐죠. 그게 바로 요 병오박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인박해. 최대 규모의 박해 사건이죠. 최대 규모의 박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게 이제 고종 때 흥선대원군 때 있었고 이때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이죠. 프랑스 선교사 9명과 천주교 신도를 처형한 사건인데 이 박해가 최대 규모의 박해예요. 이때 우리나라 신도들을 8,000명 정도 죽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병인 박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박해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했지만 일단 중요한 건 어느 왕 때 있었던 박해인지를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시험에는 이 중에서 신해, 신유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병인 박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은 뭐예요? 이게 병인 양요지. 프랑스 선교사 9명 죽인 것 때문에 쳐들어왔어. 그게 병인 양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겠지? 이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뭐야? 병인 양요. 여기서 이제 이것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해, 정조, 신유, 순조. 네, 이 박해가 좀 대대적인 박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볼까요? 그래서 왜 산티아고 순례길 있잖아요. 스페인 그 근처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순례길이 있대요. 2군데 있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지정한 순례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우리나라도 2군데가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워낙 많이 박해를 당하고 워낙 많이 처형을 당해서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박해 받고 하니까 성지가 생긴 거죠. 성지. 그리고 왜 성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 성인의 이름 중에 한글 이름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성인으로
뭐라고 해야 돼? 추앙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순례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황청에서 지정한 2군데 순례길이 만들어졌고 올해 한 군데가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 지정하는 뭐 이런 그런 현판 같은 거 보내서 그런 걸 증정하는 증정식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런 것도 있구나.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은 뉴스가 재미없겠지만 제일 재미있는 건 뉴스. 잘 모르겠죠. 나이를 먹으면 뉴스가 재밌어져요. 저도 여러분 나이쯤 됐을 때는 뉴스가 재미없었거든요. 영화나 이런 게 재밌었지. 근데 요즘은 뉴스만 하루 종일 틀어놓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다이나믹해 우리나라가. 다이나믹 코리아야. 그래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뉴스가 재밌어. 뉴스가 재밌어지면 이제 나이를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우리 어디까지 했어? 지금 우리가 이거 하다 마른 거지? 아니 시작도 안 했나? 재심은 봐야 되지. 자, 1번 볼까요? 이승훈이 북경에서 영세를 받았다. 거기까지 했죠. 최초의 세례자라는 거. 두 번째,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자, 윤지충 사건이 여기 있네. 윤지충이 여기 있죠. 그러면 윤지충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해가 있었다는 건 신해박해.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 기해박해? 기해는 여기 한종 때 있었던 박해. 그래서 틀렸다. 정답은 2번. 자, 3번.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황문답을 저술하였다. 맞아요. 이 안정복의 저서는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함. 이렇게 볼 수 있죠. 성리학적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했다. 천황문답. 자, 최초의 한국인 신부인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중 순교하였다. 이게 무슨 박해냐면 저기 보시면 병호박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60번 볼까요? 미추홀진 반란에 대한 정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진주의 난민들이 큰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백성들을 수탈했기 때문입니다. 자, 경상우병사라고 하는 벼슬을 가진 그러니까 그냥 탐관오리 수탈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낙신 때문에 자, 병영에서 이미 써버린 한국과 전세 6만 양 모두를 집집마다 배정하여 억지로 받아내려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진주 지역의 인심이 들끓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결국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원래는 단성에서 시작해서 진주로 파급이 됐는데 요 진주 밀란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진주 밀란을 금방 백낙신의 폭정 때문에 주도한 사람은 누구냐면 유계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진주 밀란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임술농민봉기로 확산이 됐죠. 자, 그래서 임술농민봉기는 자, 1862년 철종 때 있었던 봉기고 자, 봉기가 일어나면 이제 백성들을 좀 다독다독 할 필요가 있죠. 달랠 필요가 있어서 나라에서는 안핵사라고 하는 걸 파견을 해요. 안핵사. 자, 안핵사라는 게 야, 백성들 좀 달래고 민심도 좀 수습해봐. 이게 이제 안핵사고 이때 나라에서 안핵사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요. 요 박규수가 나중에 우리 근현대사에 가끔 나오는 박규수라는 인물이고 이 사람이 가서 딱 보고 이제 뭔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자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자, 삼정이정청,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관청. 자, 그래서 요 임술농민봉기의 결과 설치한 게 뭐냐? 삼정이정청. 시험에는 요 삼정이정청이라는 요게 언제 만들어졌냐? 홍경래 은한 때 만들어졌어? 아니면 임술농민봉기 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아주 가끔 요 박규수가 건의했다. 이런 것도 이제 지시문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여러분은 요 삼정이정청, 임술농민봉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임술농민봉기가 진주밀란에서부터 확대됐다는 거 이것도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호패법을 도입하였다. 자, 호패법은 주민등록증 언제? 태종 한참 전이죠. 자,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농민자치기구예요. 동학농민운동 때. 자, 연분고등법을 마련하였다. 세종.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요게 철종.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에 근대태동기 문화. 근대태동기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학이겠죠. 실학이 제일 시험에 잘 나온다. 자, 일단 161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또 무슨 주장인지 봅시다. 자, 봅시다.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우십시오. 모년 모월 이후부터 제한된 토지보다 많은 자는 더 가질 수 없고 그 법령 이전부터 소유한 것은 비록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붙이며 자손에게 분급해주는 것을 허락하고 혹은 사실대로 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 이후에 제한을 넘어 더 점유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하에서 적발하면 관하에서 몰수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수십 년 못 가서 전국의 토지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자, 토지 소유를 제한하자. 그런데 맨 위에 보시면 제한된 것보다 많은 것은 더 못 가지게 하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뭘 정해놓은 거냐? 토지 소유의 최대치를 정해놓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제시한 토지제도의 이론이 한전론이에요. 그런데 한전론이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중농학파 1명, 중상학파 1명 이렇게 2명이 제시한 거죠. 한 명은 중농학파의 유형원, 한 명은 중상학파의 박지원 이렇게 제시하게 돼요. 그러면 유형원의 한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농민, 선비, 관료에게 관료 등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지급하자. 제가 유형원이라고 했어요? 네, 균전론 얘기한 거지? 이익.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이익은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영업전 이외의 토지를 매매 금지.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소유의 하한선은 최소치를 정한 거예요. 자, 토지를 나눠줘. 그리고 그 중에서 영업전을 정해줘. 그 영업전이라고 하는 건 절대 팔지 마. 나머지는 팔아도 돼. 네 맘대로 해도 돼. 더 사고 싶으면 더 사도 돼. 그런데 영업전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매매를 하지 마라. 자, 영업전 이외의 토지 매매 금지니까 뒤집어 말하면 영업전은 매매 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매 허용. 나 졸린 거야? 피곤한 거야? 왜 이러지? 영업전은 매매 금지예요. 후유증이야, 후유증. 자, 영업전에 매매 금지. 보시면 영업전은 팔면 안 되고 영업전 말고는 매매를 해도 된다. 그래서 토지 소유의 하한선. 자,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예요. 상한선. 그래서 여기처럼 첫 번째 줄에 제한된 토지보다 많은 자는 더 가질 수 없도록 하자. 이게 이제 최대치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못 가지게 하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그보다 많은 사람은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뭐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만 더 적은 사람은 더 사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대가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비슷비슷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죠. 여기는 최대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한 걸 한전론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저서를 보고도 파악할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중에서 이 내용을 보고 파악한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 저서를 보고 파악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저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디 갔어? 자, 봅시다. 박지원의 저서를 한번 살펴볼게요. 박지원은 열하일기. 자, 박지원은 열하일기.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한민명전이라고 나와 있죠. 한민명전이 관홍소초.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문소설로 양반전, 허생전, 민홍전, 호질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박지원의 저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 기행문 쓴 거예요. 청나라 갔다 와서.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익도 나온 김에 저서 한번 살펴봐요. 이익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성모사설. 요거 아까 백과사전적 서술 기억나죠? 백과사전적 저서. 자, 그 다음에 과구록.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볼까요? 1번.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문물 수용을 역설하였다. 박제가. 북학의 딱 보면 박제가. 양반전 호질 등을 지어놓고 놀고 먹는 양반을 비판하였다. 맞아요. 여기 보시면 양반전, 허생전, 민홍전, 호질. 이게 다 한문 소설들. 자, 특히 이 한문 소설들은 양반의 비생산성을 비판한 거예요. 비생산성이 뭐겠어? 놀고 먹는 양반들을 비판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양반 비판. 자, 3번 화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패전론을 주장하였다. 자, 이익의 주장 중에서 요거 말고, 요 토지제도 말고 이익의 주장 중에 패전론, 붕당론, 그 다음에 육종, 이런 거 있잖아요. 패전론, 붕당론, 육종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의 주장이죠. 자, 4번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분배할 것을 제안했다. 자,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분배해라. 4번에다가 써볼까요? 요거는 지금 자, 이렇게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 생산 분배 여전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전론에서 또 정전론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정약용.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잠깐 지우고, 자, 나온 김에 비슷한 토지제도 개혁안, 아까 제가 잘못 얘기했던 균전론,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균전론은 역시 중농학파 1명, 유영원. 그 다음에 중상학파 1명, 홍대용.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균전론을 주장한 학자도 2명인데, 자, 유영원의 균전론은 농민, 선비, 관료 등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차등 지급, 차등 분배라고 할게요. 차등 지급. 자, 그래서 유영원. 그 다음에 홍대용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지급. 성인 남자에게 무조건 2결씩 싹 나눠줘. 똑같이 나눠줘. 그래서 이게 바로 홍대용의 균전론. 그 다음에 유영원의 균전론은 여기서 농민, 선비, 관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읽다 보면은 농민한테 얼마, 뭐 선비한테 얼마, 관료한테 얼마, 균전론. 이렇게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전론 2명, 균전론 2명. 자,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나머지 토지제도가 여전론 또는 여전제. 요게 공동생산, 마을 단위, 공동생산, 공동분배. 자, 마을 단위로 공동생산, 공동분배하자. 이게 뭐야? 이게 정약용의 여전론. 자, 그런데 정약용이 생각할 때 여전론 너무 이상적이지? 이거 실현 불가능하지? 그래서 실현 가능한 걸로 바꿔. 그게 정전론이에요. 정전론이라는 건 이렇게 우물정자 모양으로 토지를 분배하는 거. 아시죠? 우물정자 모양으로 토지를 분배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토지의 국유화를 이룬다. 그게 바로 정전론. 점진적 국유화. 자, 요것도 정약용. 자, 요 정도 하면 토지제도의 개혁안 다 한 거죠. 그래서 토지제도 개혁안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04번으로 가볼까요? 자, 162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62번.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하여 토지 몇 부를 한 호의 영업전으로 한다. 자, 그러나 땅이 많은 자에게 빼앗아 줄이지 않고 미치지 못하는 자도 더 주지 않으며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100결이라도 허락해주고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자, 첫 번째에 재산의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맞추어서 영업전으로 정하고 첫 번째 줄에 영업전, 마지막 줄에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자는 다만 영업전 몇 부 이외에는 허락한다. 자,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영업전은 팔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영업전의 매매를 금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익의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 자,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목민심서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자, 목민심서를 저술한 사람은 누구예요? 정약용. 자, 정약용의 여러분 시험에 정약용의 저서도 나와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 내용도 알아야 돼요? 정약용 저서의 내용도 알아야 되냐? 네,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정약용의 주요 저서 3개만, 요 3개만 알면 돼요. 자, 하나는 경세유표, 목민심서, 신서. 자, 요 3개의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뭐 당연하지.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의 개혁. 간단해요. 중앙정치 개혁, 지방관의 도리, 형옥 업무의 개혁. 자,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에 대한 개혁, 중앙정치 제도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목민심서는 목민관의 도리. 목민관이 수령이거든요. 수령. 자, 흠흠신서는 형목 업무, 그러니까 감옥과 관련된 또는 형벌과 관련된 제도를 개혁하자. 왜냐면 가난한 백성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요 3가지 알아두시고 요 3가지를 1표 2서라고 하는 거 알죠? 1표 2서. 표 하나, 서 2개. 그래서 1표 2서라고 해서 이 정약용의 주요 저서니까 요거는 내용까지도 물어본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1번 목민신서를 저술하는 등 실학을 집대성하였다 정약용. 2번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체계화할 목적으로 발해고를 저술하였다. 자, 발해고를 저술한 요득공. 요 요득공이 그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된 서울 중에 한 명이죠. 3번 전국의 자연환경과 인물 풍속 등을 정리한 택리지를 저술하였다. 택리지라고 하는 책은 인문지리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책이고요. 이중환의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책은 여러분이 자꾸 입으로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중환의 택리지? 유영원의 택리지? 막 이렇게 자꾸 입으로 해봐야 이상하네. 유영원의 택리지 이상한데? 이중환의 택리지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조선 후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파트에서는 저자와 저서 연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꾸 떠올려봐야 여러분이 이게 어색한지 이게 정답인지 이런 걸 찾을 수가 있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자꾸 입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입으로 해보면 이게 어색한지 아닌지 이게 정답인지를 찾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꾸 여러분 입으로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선지, 인사, 만물, 경사, 시문 등 5개의 분야로 나누어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백과사전으로 소개한 성호사설을 저술하였다. 이익. 네, 성호사설 이익. 정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3번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이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는 북학의를 저술하여 청의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상공업 육성을 역설하였다. 자, 북학의. 이거 이제 누가 썼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북학의 박제가. 중상학파 중에서 또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거 알죠? 박제가의 소비론. 자, 그 다음에 중국 및 일본의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해동 역사를 편찬함으로써 한중일 간의 문화 교류를 잘 보여주었다. 자, 해동 역사. 누구의 해동 역사? 한치은의 해동 역사.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꾸 입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한치은의 해동 역사. 안 어색해. 요게 정답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자와 저서는 이렇게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 자, 안정복은 동사광목. 안정복의 동사광목. 이런 식으로 자꾸 외워보세요. 알겠죠?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식으로 자꾸 되뇌어보면 이게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답을 찾는데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64번 가볼까요? 자, 봅시다. 다음 보기에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는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을 모르니 생산할 줄을 모르고 생산할 줄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이 뒤에 이어지는 사료가 그거예요. 재물은 우물과 같아서 이렇게 퍼내면 차고 놔두면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들어봤죠? 여기 이제 여러분한테 제일 익숙하겠지만 요 뒤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박제가. 네, 박제가의 북학의. 그리고 여기서 박제가는 이제 소비를 강조하죠. 적절한 소비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1번. 균전론을 내세워서 산농공상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여 자영농을 육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자, 균전론. 산농공상의 직업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 이런 신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 유형원의 균전론. 자, 상공업을 육성하고 선박, 수레, 벽돌 등 발달된 청해 기술을 적극 수용하자. 자, 이 박제가의 책이 북학의잖아요. 자, 북학의가 북학론을 나타낸 거예요. 북학이 뭐냐? 청나라를 배우자. 그래서 청의 여러 가지 기술을 수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자, 청의 문물 수용. 청의 문물 수용. 자, 그리고 상공업 진흥을 당연히 강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박제가는 청에서 이루어지는 무역에도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과의 무역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선박을 청나라에 파견해서 왜 청나라는 국제적인 어떤 국가니까 외국에서 여러 물건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외국, 청에 들어와 있는 외국들과도 우리가 교류를 하자. 그러니까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과도 무역을 하자. 이런 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역을 더 이제 확대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박제가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처음에는 여전론, 이후에는 정전제를 내세워 자영농 육성을 통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정약용. 네, 여전론에서 정전론, 정약용. 자,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으로 설정해서 발해를 우리 역사의 체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유득공. 이게 발해고라는 책이죠. 유득공의 발해고. 자, 정답은 2번. 자, 165번에서 자,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에게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심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이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자, 땡땡 심서겠지? 그럼 이게 뭘까요? 목미 심서겠지? 그러면 정약용이지?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럼 1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은 김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홍대용이 지전설을 주장했다. 아니라는 거죠. 홍대용 아니고 김성문. 그래서 역학도회라는 책에서 지전설을 최초로 주장을 하게 돼요. 홍대용 아니에요. 지전설 최초 주장은 홍대용이 아니고 김성문이다. 자, 2번. 농가집성을 편해서 이양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신속. 사람 이름이에요. 신속의 농가집성. 여기에서 이양법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면서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게 되죠. 자, 3번에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자, 마과회통은 마진을 연구한 거거든요. 마진이 홍역이에요. 자, 요거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 정약용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정약용은 또 워낙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의서도 있고, 국어책, 의문서도 있고, 역사 지리서도 있고, 그래서 뭐가 지금 다양하죠. 그 중에 하나가 마과회통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마과회통에서 하나만 더 설명하면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 종두법이라는 걸 최초로 소개하기도 해요. 종두법은 뭐냐면 천연두의 예방접종, 백신 같은 게 종두법이.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종두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한 열조 통기를 편찬하였다. 안정복이야, 안정복.
자, 안정복은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죠. 이 동사강목은 어차피 뒤에 나오겠지만 역사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서예요. 뒤에 이제 나오니까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열조통기라고 해서 조선시대의 태조에서부터 영조 때까지의 역사서예요. 그 다음에 안정복의 저서 중에서 아까 천주교 비판한 책 있다고 했죠. 네, 천학문답이라는 책이 있다고 했죠. 천학문답, 천학고라는 책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이 이 안정복의 저서. 이 안정복은 또 이게 제자잖아요. 네, 이게 제자죠. 그래서 안정복. 물론 시험에는 동사 강목이 제일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이런 책들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은 3번. 맞지? 네, 3번. 자, 그 다음에 166번 볼까요?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천체가 운행하는 것이나 지구가 자전하는 것은 새가 동일하니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생각건대 구만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저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겨우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물며 은하계 밖에도 또 다른 별들이 있지 않겠는가. 자, 지구가 움직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은하계 밖에 또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무한우주론,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건 지전설. 자, 그러면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제시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 홍대용이죠. 홍대용. 자, 그러면 홍대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단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의산문답이라던가 뭐 이런 책들, 주해수용이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런 지전설, 뭐 무한우주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균전론 제시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홍대용이죠. 자, 그러면 1번 북학의에서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하자고 주장했다. 북학의는 박제가. 임하경륜에서 성인 남자에게 2결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다. 요게 이제 홍대용. 자, 그 다음에 반계수록에서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자고 주장하였다. 자, 반계수록 유형원. 그쵸. 유형원 균전론. 자, 우서에서 상업적 경영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원. 네, 유수원. 유수원. 그래서 자, 의산문답이라거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임하경륜이나 그 다음에 담헌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헌서. 요게 이제 기행문 같은 거죠. 청나라 갔다 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저서. 홍대용의 저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조선 후기의 역사서는 자,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하여 엮은 통사이다. 자, 여기서 또 동사강목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 자,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특징 한번 체크해 볼게요. 특징은 크게 3가지 정도. 첫 번째는 강목체로 되어 있다는 거. 동사강목이니까. 두 번째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삼한정통론을 주장했다. 자, 요 3가지가 특징이에요. 시험에는 요 안정복의 동사강목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자, 그러면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건 고증적인 역사에 대한 고증을 강조했다라는 건데, 고증이 뭐냐면 증거를 제시하는 거, 실증적인 걸 고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어.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야, 증거를 대봐. 요 증거를 제시하는 걸 고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할 때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는 고증적인 어떤 입장에서 역사를 연구했다. 그래서 그걸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이라고 하고, 삼한정통론은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을 제시한 거예요. 요 정통이 뭐냐? 그러니까 요 정통에 해당하는 게 단군조선, 기자조선, 마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로 연결되는 나라들을 정통으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단군, 기자, 마한, 삼한,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가 정통이면, 자, 단군, 기자,
다음에 원래 여기에 위만 조선이 들어가요. 위만은 나라를 빼앗았다. 그래서 정통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마한 다음에 통일신라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삼국시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삼국은 정통이 아니야. 무통의 시대라고 그래요. 삼국시대는. 무통은 정통이 없어. 왜냐면 세 나라가 지들끼리 싸웠잖아. 그러니까 정통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 시기들을 정통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걸 바로 삼한정통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강목, 안정북의 동사강목. 자, 그 다음에 제가 제목만 써볼게요. 유득공의 발해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는 발해라는 나라, 그 한 나라를 우리 민족 역사로 인식을 하면서 서술하고 있죠.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 자, 이종희의 동사는 고구려와 발해사를 강조하면서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발해사와 고구려와 발해를 강조하면서 협소사관을 극복했다. 자, 그리고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서예요. 요게 이종희의 동사, 그 다음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자, 이긍익의 연려실기술은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를 객관적으로 편찬한 거예요. 써볼까요? 조선의 정치와 문화에 관한 야사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 여기서 이제 야사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어떤 얘기인가 궁금할 수 있지만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동인과 선이 나눠지게 된 건 누구랑 누구랑 싸웠지? 김용원, 심우겸 싸웠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앞에서 나왔었죠. 자, 중국과 일본의 약 500여 종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역사를 서술했고 기전체로 쓰여진 역사서죠. 자, 그래서 이 5권의 특징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제목부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징을 알아두시면 되는데 시험에는 동사 강목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유득공의 발해고, 이종희의 동사, 이긍익의 연려실기술, 한치훈의 해동역사까지 다 특징은 중요해요. 특징은 중요하니까 요 5권, 역사서 중에서 요 5권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군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를 치밀한 고증에 입각해서 엮었다. 통사이다. 자, 고증에 입각해서 엮었다. 요거네. 고증사학의 토대 마련. 두 번째, 마한을 중시하고 삼국을 무통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체계화했다. 요거죠, 요거. 삼국을 무통으로 보았다. 그래서 안정북의 동사 강목. 자, 그러면 제목만 찾으면 되네요. 네, 정답은 4번 안정북의 동사 강목. 자, 그러면 나머지 책은 뭐냐? 허목의 동사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그냥 허목만 알아둘까요? 허목은 남인 계열. 앞에서 왜 허적, 허목, 그 다음에 뭐 윤휴, 윤선도,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이 싹 남인이거든요. 그래서 남인하면 허적, 허목, 윤휴, 이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남인의 역사서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북벌과 붕당 정치를 비판했던 책이고, 그 다음에 유계의 여사제강이라고 하는 책은 고려사에 관한, 고려에 관한 역사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치훈의 해동역사는 금방 설명했고,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68번에 조선시대 편찬된 서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에 경국대전, 조선의 통치 규범과 법을 정리했다. 당연하죠. 1번 기억 맞고요. 자, 동문선, 우리 풍토에 맞는 약제와 치료법을 정리했다. 자, 동문선은 시집이랬어요. 시문집. 그러면 우리 풍토에 맞는 약제와 치료법을 정리한 건 뭘까요? 향약집성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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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디귿, 동의수세보원,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민족사의 인식을 확대했다. 자, 동의수세보원은 거기다 써볼까요? 이재망. 제목만, 아니 그 사람 이름만 써보세요. 이 동의수세보원이라는 게 여러분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알죠? 요거를 사상의설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사상의설, 그러니까
체질에 따른 분류? 이런 걸 제시한 게 동의수세보원. 자, 그러면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민족사의 인식을 확대했다. 요건 뭘까요? 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대한 설명이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리을, 금석화안록. 자, 금석화안록 써보세요.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쓴 책이고, 금석학이라는 게 비석 연구. 그래서 이 비석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이 사람이 발전시켜서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 북한산 꼭대기에 비석이 한 게 있었는데 아무도 그게 무슨 비석인지 몰랐던 거야. 근데 추사 김정희가 그걸 탁본해서 연구하면서 이게 진흥왕 순수비네? 요거를 밝혀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은 기억, 리을 찾으시면 되죠? 3번. 자, 나머지 문제도 제가 풀게요. 이거 3개는 금방 풀어버리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이제 근현대사로 넘어갑시다. 자, 조선 후기 지도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김정호는 대동여지도를 편찬하기 위해서 이미 편찬하기 이전에 이미 청구도를 제작하였다. 대동여지도가 철종 때 만들어진 거고, 청구도가 김정호가 순조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었던 거지. 청구도 먼저, 그 다음 대동여지도 나중. 자, 그래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 이거 알죠? 심리마다 방점 찍혀 있는 거. 자, 요렇게 심리마다 점이 찍혀 있어서 대략의 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자, 정상기는 백리척을 이용해서 동국지도를 제작했다. 백리척이라는 게 축척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서양식 축척의 개념을 처음 도입한 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 영조 때 만들어진 지도죠. 자, 모눈종이를 이용한 정밀한 지도도 제작되었다. 모눈종이는 뭔지 알죠, 여러분? 여기 네모네모 이렇게 쭉 조그만 칸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도를 만들기도 했대요, 조선 후기에. 맞아요. 자, 대동여지도가 완성되자 나라의 기밀을 누설시킬 우려가 있다 하여 판목은 압수 소각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흥선대원군이 이 김정호라는 사람이 지도를 만든 게 일본이나 이렇게 외국으로 이런 자료를 넘기려고 했다고 오해를 해서 요 대동여지도의 판목, 나무 판으로 이제 다 새겨놓은 거를 싹 소각해서 싹 압수해서 불태웠다 라고 전해져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거야, 그런 얘기가. 그러면 여기서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판목이 지금 현재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있어. 그래서 요건 거짓말. 그래서 틀린 설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냥 이런 지도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좀 폄하하는 의미에서 일제시대 때 만들어낸 얘기들이에요. 싹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번이 틀림. 지금 남아있어. 네, 판본이 남아있어요. 목판이 남아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170번은 이거는 그냥 책 제목하고 저자만 연결하면 돼요. 자, 유희의 업문지를 지어, 유희는 업문지를 지어 의문을 연구하였다. 네, 이거는 그냥 유희의 업문지. 자, 그 다음에 이일봉의 고금성님. 자, 이일봉은 고금성님을 편찬하여 우리의 어휘를 정리했다. 여기에서 이제 뭐 방언이라든가 해외 언어라든가 외래어죠, 지금으로 하면. 그런 것들을 의문, 그러니까 단어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목 다시 한번 봐두세요. 유희의 업문지, 이일봉의 고금성님. 자, 한치윤은 기원을 지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한치윤의 책은 뭐죠? 해동역사. 기원은 허목의 기원이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땡. 이종희는 동사를 지어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당연하죠. 이종희의 동사. 자, 그 다음에 의서를 편찬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해라. 자, 이제 의서만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자, 동의보감 어느 왕 때? 네, 동의보감은 허준, 광해군. 자, 니은의 마과회통 누구죠? 정약용의 마과회통. 요거 이제 홍역 연구했다고 했고, 마진, 정조 때 편찬된 책이에요. 자, 의방유취, 세종. 의방유취는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의방유취는 의학 백과사전. 자, 그 다음에 향약구급방. 향약구급방은 고려, 고종. 그래서 이 향약구급방은 1236년에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을 간행한 그 관청에서 편찬됐다고 했죠.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거고요. 자, 현존 지금 남아있는 최고 가장 오래된 의서, 현존 최고의 의서가 향약 구급방.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은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순서대로 되겠죠? 리을, 디귿, 기역, 니은 3번. 네,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요 근대 태동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현대사 문제 쭉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12월 모의고사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